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책을 가져왔어요. 환경 문제에 관한 책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바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입니다. 1962년에 미국에서 처음 발간된 이 책은 환경운동의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면서라도 마음대로 이용하며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기, 강, 바다, 생물들에 대한 피해는 몇몇 동물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기도 했던 미국,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그야말로 풍요롭고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소련과의 냉전 상황이었죠. 소련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미국과 경쟁하고 있었고 우주개발 분야에서는 미국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 과학과 기술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할 것 없이 대단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과학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맹신했죠. 그렇지만 레이첼 카슨은 이처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환경 파괴가 마구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남들보다 앞서서 생태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개발과 착취가 계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녀의 영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크게 미쳐 타임지 선정 20세기 위대한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레이첼 카슨의 일생을 잠시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녀는 1907년 펜실베니아주 스프링데일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또 자연학습 운동에 적극적인 동조자였던 어머니 덕분에 어려서부터 자연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네요. 어릴 적부터 글쓰기에 재능이 있던 그녀는 펜실베니아 여자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여성 동물학 교수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문학에서 생물학으로 바꾸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과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보기 드문 여학생이었다고 해요. 졸업 이후 그녀는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해양생물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후에 미국 어류 야생동물국에서 해양생물학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어요. 시적인 산문과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독특하게 결합된 글을 쓰는 그녀는 1941년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리고 1951년 우리 주변의 바다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그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내셔널 북 어워드 논픽션 부분을 수상했고 또 미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침묵의 봄이 1962년에 발간되었어요. 1962년 7월 뉴욕타임즈의 머릿기사는 올 여름 침묵의 봄이 상당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표제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 책은 먼저 뉴요커에 일부 연재한 후 묶어서 나온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제기한 레이첼 카슨의 경고는 화학 살충제의 사용, 과학의 책임, 기술 진보의 한계에 관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바다의 가장자리에서 핵 폐기물의 해양 투척에 반대하며 전 세계에 그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1962년 침묵의 봄이 발간되자 수백만 달러를 움직이는 화학산업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사학위도 없고 학회에 보호도 받지 못한 여성 과학자를 대수롭지 않은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히스테리가 녀석으로 몰고 갔어요. 그녀를 그저 새와 토끼를 좋아하는 낭만적인 독신녀 정도로 폄하했죠. 또 침묵의 봄이 대중의 호응을 얻을 것을 대비하여 엄청난 비용을 들여 그녀 연구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그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거대했던 반대 세력의 모함과 분노 때문일까요? 늘 과학기술이 인류의 도덕적 책임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걱정했던 열성적인 생태주의자이자 환경보호주의자였던 카슨은 너무 이른 나이인 56세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그녀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카슨의 저작은 이후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관심을 끌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또한 살충제 DDT의 미국 내 제조 금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를 요청하는 시민운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럼 이제 책 안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원시 농업 시대의 곤충은 농부들에게 별로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곤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농업이 본격화하고 대규모 농지의 단일 작물 재배를 선호하게 되면서부터다.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특정 곤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단일 작물 경작은 자연의 기본 원칙이라기보다 기술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자연은 자연계의 다양성을 선사했는데 인간은 이를 단순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특정 영역 내의 생물에 대해 자연이 행사하는 내재적 견제와 균형 체계를 흐트러뜨리려 애쓰는 것이다. 자연의 견제로 각각의 생물들은 저마다 적합한 넓이의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일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다른 작물 때문에 널리 퍼져나갈 수 없던 해충이 급증하게 마련이다.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해봅시다. 원래 땅에 밀, 귀리, 콩 등을 함께 재배했는데 사람들이 다른 작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밀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시장 가격도 높다면 농부 입장에서는 귀리나 콩 재배 지역을 줄이고 그 대신 밀을 더 많이 심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싶겠죠. 이러한 움직임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미국의 대규모 기계식 농업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하늘에서 비행기가 농약을 살포하고 땅에는 거대한 트랙터가 밭을 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요. 그런데 이처럼 특정 작물이나 특정 종만을 생존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없애면 생태계가 위험에 처합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개념이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침묵의 봄에 후기를 쓰기도 한 1988년 미국의 곤충학자 에드워드 윌슨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후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 동안에 그 정의가 확립되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제2조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란 육상, 해상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 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 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 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 스피시스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에코시스템의 다양성, 그리고 생물이 지닌 유전자, 진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생물 다양성은 한 지역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종들의 다양성이며 이러한 종들이 형성하는 생태계의 다양성입니다. 천연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과 지속 농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모든 생태계는 한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물종 유전자 풀을 최대화했을 때, 즉 최대의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정적이고 건강합니다. 이 유전적 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전과 위기와 위험들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마치 거미줄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미줄은 매우 약하지만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튼튼한 막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 그 거미줄의 가닥가닥을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미줄은 더 이상 튼튼한 막으로서 역할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생태계의 많은 종들이 멸종하기 시작한다면 생태계 전체가 위험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미줄 전체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일부 종들의 개체군이 0으로 감소하는 반면 다른 종들의 개체군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수많은 종들의 멸종과 기아, 식량 부족을 낳게 됩니다. 레이첼 카슨이 가장 주목한 것은 살충제, 즉 해충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의 위험성인데요. 먼저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합성 살충제의 특징은 놀라운 생물학적 잠재력에 있다. 이 살충제들은 단지 독성을 지니는 것만이 아니라 생물의 몸속에 침투해 가장 사악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대상을 변화시킨다.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런 살충제는 유해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효소를 파괴하고
에너지를 얻는 산화 과정을 방해하며 각종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억제해 불치병을 일으키는 등 점진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유도한다. DDT는 1874년 독일 화학자에 의해 처음 합성되었지만 살충제로서 효능이 발견된 것은 1939년이었다. 그 즉시 DDT는 질병을 옮기고 한밤중에 식량을 축내는 해충들에 대항해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발견자인 스위스의 파울 뮬러는 노벨상을 받았다.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서인지 사람들은 DDT를 별 해가 없는 물질로 여긴다. DDT의 무해성에 관한 신화는 전쟁 중 수천만 명의 군인, 피난민, 포로들의 몸에서 이를 박멸하는 데 처음 사용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진 데다 즉각적으로 어떤 나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른 염화 탄화수소 계열의 물질과 달리 DDT는 피부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DDT는 지방 성분에 녹으면 상당한 독성을 발휘한다. 소화기관이나 폐를 통해 천천히 흡수되는 이 물질은 일단 몸속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부신, 고환, 갑상선 등 지방이 풍부한 신체 장기에 축적된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간, 신장, 그리고 장기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보호막인 장감막에도 쌓인다. 발견자인 파울 뮬러가 노벨상을 받았던 DDT. 1939년 개발된 이래 DDT는 식량 생산을 위한 혁명적인 발명품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시기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올무니가 제거되기 위해 마구 뿌려졌던 것만큼 인체에 어떤 해악이 없다고 오해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6.25 당시 DDT를 이용하여 빈대와 이 등 해충을 죽이곤 했지요. 그러나 침묵의 봄 이후에 DDT의 위험에 대해 사람들이 대거 알게 되고 미국에서 사용 금지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1971년 농약 허가가 취소되었고 1973년에는 보건용 사용을 포함해 전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DDT의 문제는 50년 전에 사용 금지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 영향이 남아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8년 8월 환경부는 경북 경산 영천 지역의 달걀, 닭, 토양에서 DDT가 검출되었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DDT가 분해돼 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무려 50년이 걸리기 때문에 잔류 농약이 남아있었던 거죠. 관련된 부분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DT 또는 다른 살충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먹이사슬을 통해 다른 생물체로 계속 연결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DDT가 뿌려진 알팔파를 닭이 먹으면 이 닭이 낳은 알에도 DDT가 함유된다. 7, 8ppm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건초를 여물로 먹은 소에게 짜낸 우유에는 3ppm 정도의 DDT가 들어있지만 이 우유를 농축해 만든 버터에서는 65ppm으로 그 수치가 올라간다. 이런 전이 과정을 통해 처음에는 매우 적은 농도이던 DDT가 결국 상당히 심각하게 농축되는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우유에서 살충제 잔류물이 발견될 경우 시장 판매를 금지하지만 오늘날 농부들은 젖소에게 먹일 무공해 사료를 찾기가 힘들다고 푸념한다. 유독물질은 모체에서 자식 세대로 전해지기도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과학자들은 모유 시료에서 살충제 잔류물을 발견했다. 이는 모유를 먹고 자라나기도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을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이 유독물질에 대한 첫 번째 노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동물 실험 결과 염화탄화수소 성분의 살충제는 태아를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방어벽인 태반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갓난 아기가 받아들이는 화학물질의 양이 아주 적다고 해도 아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쉽게 독극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오늘날에는 인생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화학물질들이 몸속에 계속 축적되는 것이다. 1959년 가을 미국 디트로이트시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미시간주 남동부 3천만 평의 상공에 비행기로 알드린이 살포되었습니다. 살포의 이유는 장수 풍뎅이 방제였습니다.
장수풍뎅이가 나타나자 몇몇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제가 이루어졌지만 미시간주 지역에서는 장수풍뎅이를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자는 과격한 생각이 호응을 받은 것이지요. 특히 알드린이라는 약재가 비행기를 통해 무작위로 살포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황당한 방식이죠. 무작위로 비행기로부터 농약이 살포될 때 각종 식물과 동물뿐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그리고 인간에게까지도 해를 끼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 알드린이 살포된 것은 오로지 그 약이 가장 저렴한 화학물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이 지역에서는 각종 걱정 어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쇼핑을 하거나 일터로 가거나 심지어 점심시간을 맞아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흰 눈 같은 분말이 일제히 살포가 되었으니까요. 정부는 TV방송을 통해서 이 약은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선전했지만 사실 아무런 해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 지역에는 날아다니는 새는 한 마리도 없고 뒷마당에선 죽은 새들이 연달아 발견되었습니다. 새를 기르던 사람들도 더 이상 새를 한 마리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부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처럼 대량 약품을 살포하지 않고 장수풍뎅이를 처치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자연방제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들여온 이피아 베르날리스라는 기생말벌은 장수풍뎅이의 천적인데요. 말벌 암컷은 토양 속 풍뎅이 애벌레에게 마비를 일으키는 분비약을 주입하고 유충을 낳아 애벌레를 먹이로 삼습니다. 따라서 말벌을 데려오면 풍뎅이는 더 이상 자라서 성충이 될 수가 없지요.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차이가 해충 방지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없애겠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살충제 자체만의 비용을 단기적으로 고려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싼 값으로 모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충제 위험에 대해서 레이첼 카슨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충제는 대부분 비선택적이다. 없애려는 특정한 종만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맹독성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살충제와 접촉하는 모든 생물,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고양이, 농부가 키우는 가축, 들판에서 뛰노는 토끼, 하늘 높이 날아가는 종달새가 모두 위험에 빠진다. 이런 동물은 인간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실 동물들과 그 주변 환경의 존재 덕에 인간의 삶이 더욱 즐거워진다. 그러나 인간은 그 보답으로 갑작스럽고 무시무시한 죽음을 선사한다. 셸던의 자연 관찰자들은 죽음에 이른 종달새의 증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근육 조절이 안 되어 날거나 설 수 없음에도 새들은 옆으로 드러누워 계속 날갯짓을 해댔다. 발톱을 오그리고 부리는 반쯤 벌린 채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이보다 더 불쌍한 것은 얼룩다람쥐였다. 죽음에 이른 얼룩다람쥐의 모습은 특별하다. 몸을 웅크린 채 앞발로 가슴을 잡고 있었다. 머리와 목은 축 늘어졌고 입에는 더러운 흙이 들어있었는데 불쌍한 다람쥐가 죽어가면서 땅을 물어뜯기라도 할 듯 몸부림쳤음을 알려준다. 살아있는 생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묵인하는 우리가 과연 인간으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 각자의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이처럼 무방비 살포되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흰색 폭말로 인해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다면 우리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분노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화학물질의 피해는 이처럼 극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죠.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할 화학물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축적되어 심각한 병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음을 맞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침묵의 봄 2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